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화석과 지질시대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지질시대를 기수준에서 구분하고 화석 자료를 통해 지질시대의 생물 환경과 기후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석이란 무엇인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석이란 과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골격이나 몸체 등과 같은 유해 혹은 그 활동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된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생물의 유해가 화석화된 것을 체화석이라 하고 흔적이 화석화된 것을 생은화석이라고 합니다. 화석의 유행으로는 대표적으로 생물의 뼈나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알이나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따위도 모두 화석으로 취급됩니다. 드물게 생물의 몸체가 빙하나 나무 진액에 굳어진 호박 등에 갇혀서 실체가 온전히 보존된 화석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화석이 만들어지고 발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주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생물이 죽고 난 후에 빠르게 매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빠르게가 중요한데 만약 죽은 뒤 매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체된다면 미생물에 의해서 사체가 분해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매몰되어야 그 보존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생물의 유해 혹은 흔적 위에 퇴적물이 쌓여 퇴적암이 되고 지각 변동이나 조륙 운동을 통해서 지표에 노출되어야 우리가 화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암석에서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그 화석은 당연히 어떤 암석이어야 할까요? 퇴적암이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생물의 유해가 마그마와 같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변성암은 높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 생성된 것이므로 역시 생물의 유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 가능합니다. 이러한 화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물체 내에 뼈나 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화석으로 남기 용이합니다. 단단한 부분은 외부의 충격이나 화학적인 변질에 비교적 강한 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앞서 설명했듯이 죽고 난 후에 빨리 매몰되어야 미생물로부터의 분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몰된 후 화석화 작용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화석화 작용이란 자연적인 화학물질이 생물 조직의 빈틈을 채우거나 생물체의 사체 중 일부가 다른 물질로 취한되어 오래도록 보존 가능해지거나 지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원래 물질이 수분을 잃고 탄소 성분만 남게 되는 것과 같이 사체가 화석이 되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석화 작용을 통해 온전히 화석으로 보존되어 있더라도 이후에 큰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화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생성 후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석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석은 그 용도에 따라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분류합니다. 표준 화석이란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화석인데 주로 지층에 대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표준 화석의 경우는 대부분 지금은 생존하고 있지 않은 멸종된 생물의 화석인데요. 과거 어떤 지질시대의 암석인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됩니다. 반면 시상화석은 생물이 살던 당시 환경을 지시하는 화석인데요. 과거 지층이나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지역의 기후나 지리 조건을 판단하는 데 이용됩니다. 보통의 시상화석의 경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생물의 화석인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물이어야 서식 환경이나 기후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표준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려면 그 생물이 특정 시기에만 생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석을 보고 그 절대 연령 범위를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 시기에 대단히 번성해야지만 지층을 대비하는 데 있어 유행할 수 있겠죠. 만약 아주 좁은 지역에만 살았더라면 화석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합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여기에 해당되어야 하겠네요. 반면 시상화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특정한 장소에만 생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추운 지방에도 살고 더운 지방에도 살고 얕은 바다, 깊은 바다, 강, 호수 등 여기저기 모두 서식할 수 있다면 과거의 지층에서 발견되더라도 어느 특정한 환경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생물이어야 과거 환경이나 기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생존하고 있어야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아야 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해야 하겠네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고생대를 지시하는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고생대 표준화석 4가지는 모두 바다 생물입니다. 그리고 중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있는데 공룡은 육상동물, 암모나이트는 해양동물이 되겠습니다. 신생대 표준화석은 바다의 화폐석과 육지의 매머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상화석입니다. 지구가 원해서 물어볼 수 있는 시상화석은 딱 2개인데요. 하나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양치식물의 일종으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육상 환경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리 화석이 산출되는 암석을 보고 과거의 그 지역을 환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상 화석은 산호입니다. 산호는 수온이 높고 수심은 얕으며 염분은 비교적 높은 바다를 암시하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고사리와 산호 화석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고생대를 상징하는 생물 그 자체인 삼엽충은 몸 가운데를 기준으로 3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전체 기간인 약 2.9억 년간 생존했던 생명체로 주로 바다의 바닥면에 서식했던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바다에서 생성된 지층, 즉 해성층을 의미하겠네요. 크기는 주로 성인의 손바닥 정도인데 큰 화석 중에는 70c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필석인데요. 필석은 고생대 전기에 번성했던 바다 생명체로 해저면에 붙어서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해조류 등의 몸에 부착된 채 바다를 부유하면서 서식한 동물입니다. 마치 돌에 글씨를 써놓은 듯한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화석을 통해 추정하는 필석의 실제 모습은 제일 오른쪽과 같습니다. 다음 갑주어는 고생대 중기 바다에 번성했던 생명체로 오늘날 척추동물, 즉 어류의 조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몸에는 뼈가 없지만 머리와 몸통 앞부분은 딱딱한 골격으로 덮여 있었고 주로 육식을 하는 동물로 1m 이상의 대형 어류였습니다. 마지막 고생대 표준화석은 방추충 혹은 푸줄리나입니다. 고생대 후기에 대단히 번성했던 해양 생명체이고 주로 얕은 바다에서 서식했습니다. 석회질 껍질을 가지는 부유 생물로 대형 유공충에 해당되는 생명체입니다. 다음으로 중생대 표준화석 2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대 초기에 등장하여 말까지 번성한 대형 육상 파충류인 공룡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몸집이 큰 육상 동물로서 중생대 때 지구를 지배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하늘을 나는 익룡, 바다에 사는 어룡 등은 공룡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과거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 즉 육성층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 생물 중 가장 번성한 동물로 오늘날 두 종류, 즉 오징어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명체입니다. 달팽이 모양의 나선형 껍질을 가지고 있고 크기는 동전만한 것에서부터 2m에 달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 신생대의 표준화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폐석은 신생대 전기 따뜻한 바다에서 번성했던 생명체로 고생대 표준화석 중 하나인 방추충과 마찬가지로 유공충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외형이 원반 혹은 볼록 렌즈 형태를 가지고 있어 마치 동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많은 실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머드는 신생대 후기의 대표적인 육상 동물로 포유류에 속하고 현생 코끼리의 친척에 해당됩니다. 흔히 피부 전면에 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털이 거의 없는 매머드도 존재했습니다. 크기도 현생 코끼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신생대 말에는 현생 인류와 공존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란 지구가 형성된 시점인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46억 년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구분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구분 단위는 누대 혹은 이연입니다. 그 다음은 대, 그 아래는 기, 가장 작은 단위는 세입니다. 지구가 원에서는 누대, 대, 기까지의 단위만이 언급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주로 번성했던 동식물이 멸종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로 바뀌는 등의 생물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생물계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나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구분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46억 년의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질시대 구분 단위 중 가장 큰 것이 누대인데 46억의 지질시대를 총 4가지 누대로 구분합니다. 가장 오래된 46억 년 전부터 40억 년 전까지를 명왕누대라고 합니다. 명왕누대 기간에 형성된 암석이나 지층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원에서는 명왕누대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후 25억 년 전까지를 시생누대, 그 이후부터 5.4억 년 전까지를 원생누대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누대 지층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원생누대의 종료 시점인 5.4억 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화석이 산출되기 시작합니다. 화석이 많이 산출되기 시작하는 5.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현생누대라 부릅니다. 반대로 현생누대 이전에 화석이 거의 없는 새 누대를 묶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와 현생 누대를 구분짓는 5.4억 년 전의 시기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표의 제일 오른쪽에는 각 누대의 시간적 길이를 나타낸 것인데 명왕, 시생, 원생 누대를 합친 성캄브리아 시대의 길이는 약 41억 년으로 지지 시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반해 현생 누대는 5.4억 년에 불과합니다. 누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그 다음 구분 단위인 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지층에서는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으므로 누대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적고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시기인 현생 누대를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생 누대는 3개의 대로 구분하는데 가장 오래전의 시기인 5.4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0.66억 년 전, 즉 6,6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중생대, 그 이후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부릅니다.
표 제일 오른쪽에 각 대의 시간적 길이가 나타나져 있는데 고생대가 가장 길고 신생대가 가장 짧은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 표에서 추가적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 짓는 시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기인 5.4억, 2.5억, 0.66억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지구과학 1에서 배우는 가장 작은 단위인 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누대 3개의 대, 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각각 6개, 3개, 3개의 기로 나누는데 총 12개의 기의 명칭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생대는 총 6개의 기로 구분하는데 순서대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로 구분합니다. 고생대를 편의상 정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정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캄브리아와 오르도비스이고 중기가 실루리아와 데본, 후기가 석탄과 페름이 되겠습니다. 중생대는 3개의 기로 구분하는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분합니다. 중생대는 기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 전기, 중기, 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신생대 역시 3개의 기로 구분하는데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신생대를 제3기와 제4기로 구분했는데 제3기를 팔레오기와 네오기로 세분화했습니다. 신생대는 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데 전기가 팔레오기와 네오기를, 후기가 제4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지질시대의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 주로 다루는 4개의 시대인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길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선캄브리아 시대는 40.6억 년으로 다른 시대에 비해 매우 깁니다. 또 선캄브리아 시대를 이루는 3개의 누대 중에서는 원생 누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은 시생 누대, 명왕 누대가 가장 짧습니다. 또 고생대는 2.9억 년, 중생대는 1.8억 년, 신생대는 0.66억 년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구분한 지질시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데 중요한 건 이 선캄브리아 시대가 전체 지질시대의 약 90%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지질시대의 길이 순서는 문제에서 자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화석과 지질시대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